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관심이 있었던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최태원 회장, 물론 그 밖에 13명에서 모두 14명의 기업인이 포함됐습니다만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김승현 하나회장도 빠졌고 최재원 부회장도 빠졌고 최태원 회장 한 사람만 사면에 포함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사면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나왔고요. 네.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언론에 그 집중 관심을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220만 행정조치 감면 효과가 네. 이번 사면의 가장 저는 꽃이다. 왜냐하면 사면을 과거에도 했지만 재벌을 사면한다고 그 재벌이 누가 됐든 하지 않을 투자를 뭐 5천억이든 1조를 저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사면 받았다고 안 할 투자를 그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의 사면의 경제적인 효과보다도 실질적으로는 220만 명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네. 경제적인 어떤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1년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만 그분이 더 지출해도 220만이면은 2천억이 넘고요. 승수까지 합하면 그게 1조 이상의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효과는 적어도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놓고 보면 전 220만 행정 감면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모든 언론은 최태원 회장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 그렇군요. 예. 그 말씀하시니까 이번 그 사면중에 보면은 이제 그 담합으로 공정위에 의해서 규제받고 있었던 건설사들이 그래서 입찰 자체를 제한받았던 건설사들이 대거 사면에 포함된다든지 사실은 그런 것들의 경제적 효과들이 오히려 상당히 클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나머지 13분 중에 이제 해당되는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떤 경위로 해서 사면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그야말로 사면위원회의 법률적 자격 요건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이번 사면의 핵심이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그 행정 감면 조치의 범위를 확대해서 220만 명이 아니라 뭐 400만 이것이 하는 것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 철학 중에 하나가 국민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사소한 어떤 행정규칙 위반을 풀어준다는 것이 저는 국민 행복과 화합에도 훨씬 더 적합한 것인데 모든 언론은 재벌에 가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그 언론이 재벌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또 최태원 회장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 기업이 다 아시다시피 재벌 구조로 돼 있고 오너가 아니면은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뭐 심지어는 뭐 100만 원 이상은 다 오너가 전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사실은 안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오너가 사면에 포함되냐 안 되냐에 일단 언론으로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저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단 한 명이 포함이 됐다는 것에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분이 거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으로 끝난 것은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 즉 이번에 한 명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대통령께서는 법과 원칙에 대한 신뢰에 어느 정도 한두 걸음은 뒤로 물러선 것이니까 그렇게 되죠. 더 많은 재벌을 포함시켰을 때는 더 많이 법과 원칙을 후퇴하는 것이니까 저는 장고 끝에 재벌은 한 명 정도 충분히 형을 오래 살았고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양보할 수 있다 싶어서 저는 한 명을 넣은 것이고 실제 경제적인 그 경제 살리기 효과는 오히려 그쪽에 있지 않는가. 그 며칠 동안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사실은 뭐 롯데 사태도 어떤 형태로든 사면 폭이 그러니까 기업인 사면 폭이 그 줄어드는데 영향을 준 것 같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일본하고 지금 광복절이 이제 가까우니까 일본에 대한 것도 있고 롯데하고 또 겹쳐지고 그러다가 이제 SK나 이런 재벌이 겹쳐지니까 상당히 여론의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이 롯데 사태가
사면폭을 좀 좁히는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 롯데 사태 말이죠. 신동빈 회장이 그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기자회견을 본 국민들이 화를 더 내고 있어요. 그죠. 예,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태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네. 감성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는 좀 더 냉정한 이성적인 시각을 보는 것인데 적어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에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이면 네. 저는 조금 우리가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분이 벌써 뭐 본인은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죠. 예. 그다음에 이게 또 부자지간의 다툼이고 또 심지어는 아니 교육을 어떻게 시켰었길래 저렇게 한국말을 언어하게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감성적인 요소들이 결국은 이제 불매운동 운운하게까지 가는 것은 전 전형적인 감성적인 접근 방법이고 예. 물론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나 이 롯데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했을 때 저는 우리가 냉정하게 적어도 언론에서 짚어줘야 될 부분은 첫째 롯데가 그동안 국가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가 둘째 국가의 혜택을 받은 롯데가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그리고 그동안의 롯데의 행적이 법을 어긴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했는가 범법한 내용은 없는가 세금은 다 냈는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동안에 롯데가 굉장히 모범적인 영업을 했으면 이건 칭찬할 만한 것이고 그러지 못했으면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해야지 물론 아무리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사실 즉 언어가 어눌하다는 것 자체로 롯데그룹의 어떤 그런 경영마저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감성적 접근이라고 보는 것이죠. 잘못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교수님 제기하신 그런 부분, 정작 짚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안 짚고 있다고 하시면서 쭉 열거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교수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첫째는 이제 롯데그룹의 상당수가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소유 지배 구조가 굉장히 얽혀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일본 기업인가 한국인가 자체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실체가 지금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부분 이제 비상장되어 있으니까 실체적으로 롯데가 지난 40년, 50년 동안 한국에서 어떤 실적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없다. 따라서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부채가 얼마나 되고 차입은 얼마나 했고 차입은 어디에서 얼마나 했고 한국에서 얼마나 끌어다 썼고 1금융에 얼마고 2금융에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감독이 자료가 투명하게 되고 나서 롯데가 그동안 경영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거는 뭐 일반인들이 그 달라고 해서 접근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렵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됐든 또는 국회가 됐건 금융감독원이 됐건 그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전문가들이 좀 제대로 좀 분석을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좀 더 우리가 격조 높은 어떤 분석 비판이 아닌가. 그런데 아까 잠깐 그 롯데 불매운동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롯데 불매운동을 하는 중소상공인연합회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다른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롯데는 그중 심하다. 이것도 뭐 감성적 접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그 행태가 롯데가 그중 심해서 뭐 야밤에 무슨 입점을 해서 기습적으로 뭘 한다든지 또는 소송을 제일 많이 걸었답니다. 여러 영세 상인들과 뭐 문제만 생기면 그쪽은 뭐 대규모 법률 인단을 가지고 소송을 먼저 걸어버리고 그러면 사실 약자가 그 소송 걸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 쌓여서 계속 뭐 시정을 요구하고 읍소를 해도 안 됐는데 차제에 이렇게 국민 감정이 이니까 불매운동으로 갖고 이게 그냥 바로 그냥 불처럼 퍼져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감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민원이 요구되는 이런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중소 그 해당 기업이 그러한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정부가 하거나 또는 공공기업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나 또는 그 해당 관련 어떤 그런 중소기업 단체가 분명히 역할을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하고
전 국민적인 불매 운동하고는 다른 다르죠. 문제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 좀 합리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해야 우리한테 이익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 불매 운동을 해서 예를 들면 뭐 롯데 어떤 계열사가 굉장히 경영이 어려워지면 그게 국가 이익이 아무 보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모신 김에 가장 이 최근에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중국 위안화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3일 연속으로 위안화 평가 절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독려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무마하기 위해서 1차 최경환 부총리가 나서서 위안화 절하가 우리 경제, 우리 수출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최경환 부총리의 얘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중국의 위안화 절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저는 아까도 그때 제 보도를 봤는데 열이라 그러면 이번에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이 잘 되니까 그 수출하는데 원료를 제공하는 우리 기업의 긍정적 그것은 절반이 넘지 않아요. 제 추정에 하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 중에서 3의 긍정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10 중에 7은 우리한테 분명히 나쁜 요인이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가 싸지니까. 경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자든 자동차 부품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바로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물건이 싸지니까 우리한테 또 타격이 되고요. 우리가 또 중국에 그동안 수출하던 그 제품들도 상당히 비싸지니까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면 위안화의 절하는 첫째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 하는 부분을 저는 간과한 것이 첫째 아쉽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지금 3일 동안 4.6% 절하됐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지금 분석가들은 10% 또는 15% 앞으로 더 추가될 절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견해거든요. 그러면 위안화가 만약에 지금 4.6%에서 추가적으로 5, 6% 또는 그 이상으로 절하가 된다 그러면 한국 제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다. 저는 그래서 전 장관께서도 막 그냥 그렇게 좋은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그 엔화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안화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적인 대책을 세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우리가 특히 수출 쪽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까? 그렇죠. 지금 벌써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마이너스 14.4%입니다. 지금 굉장히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거의 다 액화 때문인데 여기다 이제 위안화 효과까지 겹쳐지면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가면 갈수록 수출은 충격적으로 추락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시 되돌리려 그러면 최소한 정책 효과가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면 앞으로 1년 동안 수출 타격은 이건 뭐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이번 사태를 좀 걱정스럽게 보는 교수님, 거죠. 방법이 없다 그러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엔화가 지금 약세가 50% 된 게 벌써 2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거기에 맞춰서 엔화 약세에 따라서 우리도 원화 약세를 좀 해줬었어야 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위안화가 약세가 되니까 거기에 또 곁들여서 우리가 좀 약세를 결론적으로 보면 원화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약세가 더 되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한국의 정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환율은 이게 시장 변수지 정책 변수가 아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손 놓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외형상 시장 변수라 하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국이 100% 정책 변수로 환율을 가져가고 있고 일본이 또 그렇게 위안화 절하를 엔화 절하를 정책 변수로 하고 있다. 그렇죠. 정권 차원에서 미국도 모든 나라가 환율은 정책 변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이게 환율은 시장 변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안타깝죠. 그 환율 말고 무슨 금리나 이런 걸로 보완하는 방식의 대안은 수출 대책으로 금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금리를 내리면 이게 내수에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주는 효과도 있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아요. 왜? 그렇군요. 금리를 내리면 이자 소득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자 소득 가지고 소비를 하는 분들은
소비 씀씀이가 좀 타격을 또 받죠. 내수가 오히려 또 그리고 위축될 수 있고. 지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금리를 여러 차례 내려서 1.25%포인트 내렸는데 네. 그럼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내린 셈이거든요. 그러면 내수 효과가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주열 하는 총재도 자꾸 금리 인하만으로 뭐 이게 만능이 아니다. 지금 1.5도 지금 간신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수출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할 정도로 이게 수출에서 어쨌든 출구를 우리가 뚫어야 된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인가 했죠. 또.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게 수출 쪽에서 가장 큰 타격을 지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있습니다. 상황이고 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잖아요. 야, 이거 경제팀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그렇습니다. 조언하신다면요. 문제는 수출이고요. 예. 그 다음에 수출 다음에 내수고요. 네. 따라서 항상 수출이 먼저 가야 되고 이게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적어도 성장의 우리 경제의 기본 예, 파라다임입니다. 우리 패턴이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의 핵심에는 제조업입니다. 네. 따라서 수출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10년, 20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설비, 그다음에 생산 그 어떤 프로세스, 네.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력, 기술 이것을 4차원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규모 어떤 그런 정책이 나와주지 않고서 그게 창조경제 혁신센터 이런 거 아닙니까? 창조 경제는 근데 너무나 이제 그 아주 마이크로한 부분, 아. 융합 뭐 이런 데만 그러니까 좀 미시적인 거고요. 네.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소한 100조 내지 150조 정도의 규모의 어떤 자원이 투입이 되는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제조업의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네. 저는 마련돼야 되고 아하. 저는 그것이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5개년 계획 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우리가 그래- 근대화 시절에 수출입국을 네. 정말 국가적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했는데 그런 제2제3의 수출입국이라고 얘기할 만한 좀 거대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좀 내놔야 하고 전 이 자원을 동원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담담 타타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경제 말씀 좀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연휴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